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라 안팎에서 있어 왔는데요.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만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좀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최근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 일부 환자에게 이제 혈전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혹시 괜찮은 거냐, 뭐 당국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의학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유럽연합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임상 연구 단계나 리얼월드 접종 시에도 일반 인구 대비해서 혈전 빈도가 높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유럽 의약품청에서 제시한 거는 55세 미만의 여성들에서 주로 이런 혈전인데, 혈전이 우리가 흔히 보는 누워 있거나 고령자나 수술 후에 이런 순환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심부 정맥 혈전이나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이 아니고 굉장히 희귀한 뇌정맥동 혈전이라든지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기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와 혈소판 감소증 같은 조금 희귀한 병변이 생겼고,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160만 명 중에 13명이 생겼는데 12명이 여성분이었고 3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접종을 하되 일부에서는 55세 미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연구 중에 있고, 독일과 노르웨이 학자 중에서는 이 원인 자체가 젊은 층에서는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최대 일어나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 항체가 혈소판에 가서 붙으면서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깨지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경우는 심한 두통이 지속이 될 때는 검사를 통해서 항체를 검사하고, 이런 경우에는 고농도의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다까지는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되 접종은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의 경우에 그럼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여성인 경우에는 이런 경구용 피임제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블란서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에만 지금 접종을 하는 것으로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아나필락시스 뭐 의심 증상에 대해서 10건 정도가 나와서 이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8건은 일단은 뭐 관련성이 좀 없다라거나 증상 경미하다고 했는데 2건은 인과성을 좀 인정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나필락시스가 있고 아나필락시스 양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종을 후에 갑자기 호흡곤란이라든지 예. 흉통이 발생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를 아나필락시스 양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네네. 기존의 과거에 어떤 백신 접종 후에 그런 증상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백신 접종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하신 2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아나필락시스가 온 경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15분 이상 지켜보면서 네. 응급 조치를 하면 대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큰 걱정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네,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관찰을 잘하면 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아나필락시스를 겪고 난 경우에는 조금 어렵거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1호 접종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맞았는데 이게 좀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해외도 보면 수반들께서 많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격려 차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접종을 했을 때 좀 논란이 또 있었어요. 교수님도 뭐 아시겠지만 뚜껑을 다시 백신 뚜껑을 열었다가 닫는다거나 뭐 가림막 뒤에서 이제 접종 그 투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보셨을 때는 뚜껑을 다시 닫는다거나 이 가림막 뒤에서 좀 작업을 진행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좀 이상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이상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손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뚜껑을 닫거나 오염 방지를 위해 뚜껑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접종을 할 때 가림막에서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격려 차원에서 좀 안심하고 접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뭐 시작하는 곳도 있고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된 곳도 있는데 제일 많이 된 곳이 이제 이스라엘이더라고요. 2회 접종만 봐도 뭐 거의 50%의 접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 1위인데 이 정도 접종률이면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지도 궁금한데요. 독감은 보통 우리가 한 60%면 집단 면역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60%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1차 접종이 70% 이상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예. 2차가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예.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적인 집단 면역 형성이 돼야 되고 사실 뭐 수천 명에서 지금 200명, 3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네. 많이 이 백신 효과를 보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께서 이 코로나19는 다른 백신과 달리 집단 면역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청소년이랑 임산부는 접종이 불가하고요.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면역도 주사를 맞아도 수개월 지나면 이 면역이 약해지거든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세계적으로 백신이 똑같이 접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새로 이제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접종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속적으로 매년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백신 접종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면역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나 마스크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단지 면역을 백신을 통해서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올해도 우리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 뭐 한 11월이나 이때쯤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내놓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시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보십니까?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분기, 3분기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겠죠. 그 사이에 또 면역이 약화될 수 있고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걸 정부에서 지금 서둘러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독감을 보시면 네.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치료약제인 타미플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염이 된 분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에 초기 치료를 통해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이 지금 개발 중입니다. 뭐 파이자라든지 머크 같은 데서 이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구매를 좀 서둘러 주시면 연말 정도에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감염된 분들도 초기 치료를 통해서 네. 저는 국내에서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좀 병행되는 구도로 가야 된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불편한 이 시기를 계속 1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5인 미만 뭐 같이 모임 금지가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나름대로 계속 지켜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뭐 300여 명대에서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잘?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대부분 가족 내 감염을 동반하게 되고요. 네. 특히 부부간 사이에는 한 7배, 8배가 일상 감염보다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숙식을 같이 하는 감염은 지금 지역사회 사업장, 외국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등의 집단 감염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네. 사우나나 목욕탕처럼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도 감염이 많다는 것은 지방에도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가 60% 이상이 감염을 시키게 돼 있어요. 네네. 코로나19는 일반적으로 증상 후의 감염 자체보다 훨씬 증상 발현 전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특히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은 40% 이상이 이미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항체가 아니라 네네.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의 항체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게 발현을 하죠. 그런 정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는 거죠. 특히 20, 30대 활동적인 인구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 감염이 되면 증상이 없게 가족 내 감염을 유발하고 그 가족 내 감염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순환고리를 갖고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사회생활 동안 하셔야 되고 가족 내에서도 식사 때는 말을 좀 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조심을 해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증상을 감염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족용 키트 같은 거를 앞으로는 좀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앞으로도 몇 년간 수년간 우리와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심이 될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를 집안에 구비해놓고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정확성은 좀 보장이 되는 건가요? 물론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네네.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처음에 증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는 우리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가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일 신규 확진자의 크게 감소하는 부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일단 확진자 수를 한 200명대까지는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200명대로 줄어들까라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가능하실 거라 보십니까? 다음 주까지는 200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마 400명 넘게 나올 것이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증가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나지 않기 때문에 3, 400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예. 정부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례를 보더라도 네. 많은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전파를 막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도 무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손 세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그런 뭐 슬픈 현실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되어야 취약계층을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걸 염려를 하거나 과거에 또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런 백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 어떤 거기에 보상 체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기들을 보시면 고열이나 근육통, 두통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반인이 접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좀 잘 내려주셔서 겪지 않게 해주신다면 접종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